나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소리를 질렀다. 아무리 내가 빨리 죽기를 바래도 그렇지. 어떻게 살아있는 내 묘자리를 파놓을 수가 있단 말이냐? 차라리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지 그랬니? 아니 그 고사 이미 지낸 거냐? 이웃집에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내 목소리가 적막한 시골 동네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어머니, 제발 들어가서 얘기해요, 애들이. 애들! 그래, 애들! 너희 애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그 아이들에게 무슨 교육을 시키는 거야? 할머니가 죽기를 바란다고 눈앞에서 산교육 시킨 것이냐? 너희 자식들 불불 떨면서 귀하게 키우지? 나도 너 그렇게 키웠어?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천지가 개벽을 했어도 그렇지. 살아있는 엄마 묘자리를 미리 파나? 누가 너희한테 살아있는 내 묘자리 미리 파놓는 효도를 바랬냐? 너희들이 그 소중하고 벌벌 떠는 내 자식들한테 몇 배로 그대로 다 받을 것이다. 자식들 키우는 부모가 되어서 그 자식들이 다 보는 앞에서 부모 묘자리를 미리 파놓는 게 너희들이 인간냐?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며느리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물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다. 당장 나가라! 내 집에서 나가! 어머니, 너무하세요. 어떻게 자식한테 그런 말을 대놓고 할 수가 있으세요? 뭐? 너무해! 참 어처구니가 없구나. 너희들은 행복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내 묘자리도 파놓는데 내가 말을 가려서 존중해서 해야 한다는 거냐? 당장 나가지 않고 뭐 하는 거냐? 엄마, 제발 동네 사람들이 다 들어요. 들어가서 얘기해요. 나를 생각한 게 아니라 뭐가 있긴 있구나. 이게 나쁜 짓인 건 알고 있는 거네. 동네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되는 것 보니까. 그래, 당연히 남들도 알아야지. 너희들의 이 만행을. 그래서 일부러 마당으로 나왔다. 말을 마치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다. 이런 말을 내 입으로 하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배신감과 공포는 그 어떤 모성애보다 강했다. 어머니, 아들이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날 만지지 마라. 어제 아침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가 이 시골집에서 혼자 살게 된 건 영감이 8년 전에 떠나고 난 뒤부터다. 아들은 서너 달에 한 번 내려오지만 며느리는 바쁘다며 명절에도 좀처럼 얼굴을 보기 힘들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내려갈게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다. 평소보다 딱딱하고 어색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나는 얘가 힘든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손자들도 함께 오니 집안 청소도 하고 장도 보고 손자들이 좋아하는 호박전도 준비했다. 토요일 오후 현관문 벨이 울렸다.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까지 온 가족이 왔다. 아들은 어색한 웃음을 짓고 있었고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이었다. 그리고 손자들은 왠지 모르게 조용했다. 승준의 미는 아쩐 일로 시간이 났니? 네, 어머니, 저희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식사 준비를 하는데 며느리가 부엌으로 따라왔다. 나는 무슨 소식인가 하며 며느리를 바라봤다. 첫째 손자 대학 합격 소식이라도 있나? 아니면 아들 승진?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저희가 홍천에 땅을 샀어요. 어머니, 산소 자리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다. 귀를 의심했다. 내가 잘못 들은 게 분명했다. 뭐라고? 홍천에 어머님 묘자리를 마련했어요. 명당이래요. 이미 파놨어요. 며느리의 표정은 너무나 밝고 자랑스러워 보였다. 마치 내게 큰 선물이라도 한 듯한 그 표정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누가 그런 걸 해달래? 내 목소리가 떨렸다. 72년을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내 묘자리를 파놓았다니 그것도 며느리가. 아직 죽지도 않은 사람 묘자리를 미리 파놓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 며느리는 내 표정을 보고도 별다른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어머니, 요즘은 미리 준비하는 게 현명하대요. 다들 그렇게 한대요. 좋은 자리 놓치면 안 되고.
나중에 급하게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어머니 생각해서 한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손에 힘이 풀려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며느리는 그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말을 이어갔다. 내일 같이 가보려고요. 어머니가 직접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지 확인하셔야죠. 풍수지리사도 모셔갈 거예요. 거실에서는 아들과 손자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아들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을까? 아니, 당연히 알고 있겠지. 어쩌면 아들 입에서 그 소식을 듣는 게 더 견디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식사 시간, 나는 입맛이 없었다. 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눈앞에 있었지만 한 입도 넘어가지 않았다. 며느리는 반대로 평소보다 더 잘 먹었다. 그리고 식사 도중에도 계속 그 이야기를 했다. 어머니, 묘자리 근처에 좋은 식당이 있대요. 내일 가서 점심 먹어요. 저희가 쏠게요. 내 앞에서 내 죽음을 얘기하는 그 담담함이 믿기지 않았다. 72년 살면서 내가 미워한 사람도 있었고 상처받은 일도 많았지만 이렇게 큰 충격은 처음이었다. 그날 저녁 침실에 들어와 혼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내일이면 나는 내 묘자리를 직접 보게 될 것이다.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떨렸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는데 새벽녘에 놀라 깼다. 꿈에서 내가 파놓은 묘자리에 누워있는데 며느리가 흙을 덮고 있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하며 웃는 얼굴로 삽질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여기가 명당이래요. 자손들이 번창한대요. 우리 애들 잘 되고 번창하면 좋잖아요.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삽을 휘둘러 흙을 퍼올렸다. 그 흙이 내 몸 위로 떨어졌다. 무겁고 차갑고 숨이 막혔다. 안 돼. 안 돼, 살려줘.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흙이 점점 더 많이 쌓여갔다. 이제 가슴까지 덮였다. 숨을 쉴 수 없었다. 며느리의 웃는 얼굴이 점점 멀어지고 대신 어둠이 다가왔다.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도 들렸다. 그는 며느리의 뒤에 서서 우는지 웃는지 모를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말리지도 않았다.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다. 어머니, 편히 가세요. 이제 저희가 살 차례예요. 며느리의 마지막 말과 함께 내 얼굴 위로 흙이 쏟아졌다. 완전한 어둠, 완전한 고립, 그리고 숨이 막히는 공포. 비명과 함께 나는 눈을 번쩍 떴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창문 밖으로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어둠이 가득했다. 이불을 끌어안고 앉아 있는데 가슴이 터질 듯 했다.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건가?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 그동안 며느리와의 관계가 나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큰 다툼 한 번 없이 지내왔는데 이건 모두 나만의 생각이었나?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당으로 나와 수도가에 앉았다. 물 한 바가지를 받아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목구멍이 너무 말라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다. 며느리가 웃으며 흙을 덮는 모습, 아들이 웃는 얼굴로 눈물 흘리며 지켜보는 모습. 문득 무서운 옛말 하나가 더 떠올랐다. 산 사람 묘자리를 미리 파놓으면 누군가가 그 파놓은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 이 미신도 누군가에게 들었던 것 같다. 혹시 며느리가 나를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건 아닐까? 머리가 지끈거렸다. 너무 많은 생각, 너무 많은 의심이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였다. 나는 살고 싶었다. 아직 죽고 싶지 않았다. 누군가의 계획대로 조용히 사라지고 싶지 않았다. 분명한 건 내 눈으로 직접 가서 보고 이 믿기지 않는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야겠다. 영감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아마 펄쩍 뛰며 호통을 쳤을 것이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 무덤 파놓다니 제정신이냐?
그 생각을 하니 문득 영감이 그리워졌다. 아침이 되자 집안이 분주해졌다. 며느리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오히려 더 기괴하게 느껴졌다. 내 묫자리를 파놓고도 저렇게 태연하게 밥을 할 수 있다니.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아침 드세요. 오늘 일찍 출발해야 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다. 마치 소풍이라도 가는 듯한 그 들뜬 모습에 소름이 돋았다. 식탁에 앉았지만 밥 한 술도 넘어가지 않았다. 아들은 내 표정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왜 이렇게 식사를 못 하세요? 얼굴도 안 좋아 보여요. 뭐가 괜찮다는 거냐? 내가 죽기만 바라고 있었구나. 그래서 벌써 묫자리를 파놓은 거야? 터져나온 내 말에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손자들이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담담했다. 어머니, 요즘은 다들 이렇게 미리 준비해요. 친정 엄마도 벌써 자리 잡아놨어요. 어머니는 특별 대우받는 거예요. 직접 가서 보시라고요. 그 말에 더 할 말을 잃었다. 내가 시대에 뒤처진 건가? 살아있는 사람 묫자리 파놓는 게 요즘 유행이라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차에 올라타면서도 마음은 무거웠다. 아들이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 나와 손자들이 앉았다. 며느리는 내내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어머니, 보세요. 이렇게 푸른 산이에요. 공기도 좋고 전망도 좋아요. 여기 있는 나무들은 다 100년 넘은 소나무래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내 죽음을 앞두고 구경이라도 가는 듯한 이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이었다. 2시간쯤 달려 홍천의 한 산에 도착했다. 산 입구에서 중년 남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풍수지리사라고 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다. 어르신, 오셨어요. 정말 좋은 자리 찾았습니다. 이런 명당은 요즘 보기 드물어요. 그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사람은 내가 죽을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 눈빛이, 그 말투가 너무 으스스했다. 산길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떨렸다. 아들이 내 팔을 잡아주었지만 그 손길마저 낯설게 느껴졌다. 이 아들이, 내 뱃속에서 나온 이 아이가 내 묫자리를 보러 가자고 한다니. 숲속을 지나 작은 언덕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정말로 파놓은 구덩이가 있었다. 약 2미터 길이의 직사각형 구덩이. 자그마한 내 몸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크기였다. 어머니, 여기에요. 어떠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지만 무슨 말을 했는지 내게는 들리지 않았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아들이 놀라 달려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풍수지리사는 여전히 신이 난 듯 설명을 이어갔다. 이 자리는 배산임수의 명당입니다. 뒤로는 북한산의 기운을 받고 앞으로는 맑은 계곡물이 흐르죠. 자손들이 번창하고 집안이 평안할 겁니다. 누가 설명을 듣고 싶어 하는가? 내 눈앞에는 내 무덤이 있는데 손자들은 그 구덩이 주변을 뛰어다니며 장난치며 놀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그저 신기한 구경거리일 뿐이었다. 며느리가 내 옆에 앉아 말했다. 어머니,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풍수지리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이런 자리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명당이래요. 요즘은 하도 좋은 명당 자리는 다 찾아서 아예 없어요. 어머니가 복이 많으신 거죠. 복이라고. 살아생전에 내가 들어갈 자리를 파놓은 것을 보는 게 복이라고.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풍수지리사는 계속해서 자리의 장점을 열거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방향이 어떻고, 바람이 부는 방향이 어떻고. 그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날더러 죽으라고.
도대체 언제 죽으라고.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며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숨이 가빠오고 가슴이 조여들었다. 아들이 놀라 내 등을 두드렸다. 어머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나는 숨을 헐떡이며 겨우 대답했다. 가자. 집에 가자. 네. 어머니, 아직 점심도 안 먹었는데. 지금 당장 가자고! 내 목소리가 산을 울렸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 끔찍한 장소에서 단 1분도 더 있고 싶지 않았다. 겨우 일어나 산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아들이 부축했지만 그의 손길조차 거부하고 싶었다. 차에 도착해서도 나는 아무 말 없이 구석에 몸을 웅크렸다. 며느리는 내내 미안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빛에서는 진심을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왜 이러시나 하는 못마땅함이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손자들도 내 표정을 보고 조용히 있었다.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사실 어머니 생각해서 한 일인데, 닥쳐! 자식 키우면서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은 결단코 처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의 말도 듣고 싶지 않았다. 내 가슴에는 배신감과 충격 그리고 공포가 가득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아들이 문 밖에서 계속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이불 속에 몸을 파묻고 떨고 있었다. 한참이 지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며느리였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나는 대답 대신 베개를 꽉 끌어안았다. 설명? 뭘 설명한다는 건가? 살아있는 사람 무덤을 파놓은 것이 무슨 설명이 필요하단 말인가? 밖은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더 이상 이대로 참을 수가 없었다. 벌떡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갔다. 어머니, 다행이에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들이 벌떡 일어나 내게 다가서며 말했다. 나는 말없이 그를 밀쳤다. 거실에는 며느리와 손자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얘들아, 방에 들어가 있으렴. 나는 손자들에게 말했다. 아이들은 눈치를 보더니 엄마 아빠의 눈치를 살핀 후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들이 방문을 닫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희가 설명해 드릴게요. 정말 큰 오해가. 설명! 나는 차갑게 말을 잘랐다. 무엇을 설명한다는 거냐? 살아있는 사람 무덤을 파놓은 것에 무슨 설명이 필요하단 말이냐? 둘 다 말문이 막힌 듯 서 있었다. 나는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갔다. 아들과 며느리가 놀라 따라 나왔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나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소리를 질렀다. 아무리 내가 빨리 죽기를 바래도 그렇지. 어떻게 살아있는 내 묘자리를 파놓을 수가 있단 말이냐? 차라리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지 그랬니? 아니 그 고사 이미 지낸 거냐? 이웃집에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며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내다보기 시작했다. 내 목소리가 동네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어머니, 제발 들어가서 얘기해요. 애들이. 애들. 그래, 애들. 너희 애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그 아이들에게 무슨 교육을 시키는 거야? 할머니가 죽기를 바란다고 눈앞에서 산교육 시킨 것이냐? 너희 자식들 불불 떨면서 귀하게 키우지? 나도 너 그렇게 키웠어.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천지가 개벽을 했어도 그렇지 살아있는 엄마 묘자리를 미리 파나? 누가 너희한테 살아있는 내 묘자리 미리 파놓는 효도를 바랬냐? 너희들이 그 소중하고 벌벌 떠는 내 자식들한테 몇 배로 그대로 다 받을 것이다. 자식들 키우는 부모가 되어서 그 자식들이 다 보는 앞에서 부모 묘자리를 미리 파놓는 너희들이 인간냐?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며느리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물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다. 당장 나가라. 내 집에서 나가. 어머니, 너무하세요. 어떻게 자식한테 그런 말을 대놓고 할 수가 있으세요? 뭐? 너무해. 참 어처구니가 없구나. 너희들은 행복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내 묫자리도 파놓는데 그런 자식들한테 나는 말을 가려서 존중해서 해야 한다는 거냐? 당장 나가지 않고 뭐 하는 거냐? 엄마 제발 동네 사람들이 다 들어요. 들어가서 얘기해요. 나를 생각한 게 아니라 뭐가 있긴 있구나. 이게 나쁜 짓인 건 알고 있는 거네. 동네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되는 것 보니까 그래 당연히 남들도 알아야지. 너희들의 이 만행을. 그래서 일부러 마당으로 나왔다. 말을 마치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다. 이런 말을 내 입으로 하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배신감과 공포는 그 어떤 모성애보다 강했다. 어머니, 아들이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날 만지지 마라. 어머니, 제발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그럼 무슨 의도였는데? 그래? 말 잘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거냐? 설마 이 얄궂은 낡아빠진 집하고 밭조가리 차지하려고 그런 건 아닐 테고 아니면 그냥 내가 부담스럽고 싫은 거냐? 그러고 보니 성주냄이 혹시 옛말 같은 거 믿는 거냐? 아들 며느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옛날에 그랬잖니. 살아있는 사람 묘자리 미리 파놓으면 그 사람 빨리 죽는다고. 아들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다. 그의 눈에 공포의 기색이 스쳤다. 어머니, 무슨 그런 생각을,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 며느리가 평소 내게 공손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가끔 그녀의 눈빛에서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던 적이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살아있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누울 무덤을 자랑스럽게 보여준다니. 그것도 내 아들, 내 손주들과 함께.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방식대로 살 것이다. 그리고 내 무덤은 내가 죽은 후에 이 덧없는 몸뚱아리 세상에 왔다 간 흔적도 남기지 말고 화장해서 산천에 뿌려지든 말든 그런 건 아무래도 좋다. 그건 내가 지금 알고 싶지 않아. 어머니, 정말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영희는 어머니를 정말 존경해요. 그냥 생각이 짧았을 뿐이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진심으로 당황한 것 같았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이상한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냥 사실 옆집 김 여사님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아무 준비 없이. 그래서 장례 치르느라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자리도 급하게 구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걸 보면서 저희도 미리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더 아팠다. 내 죽음을 준비하는 이유가 편리함이라니. 내가 갑자기 죽으면 불편할까봐 미리 무덤을 파놓았다니. 그리고 사실 홍천 땅이 싸게 나와서요. 풍수지리사가 좋은 땅이라고 해서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땅값이 싸서 내 무덤 자리가 세일 중이어서 서둘러 구매한 거였구나. 내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이런 방구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같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그때 방에서 작은 손자가 뛰어나왔다. 할머니, 아이들의 목소리에 잠시 멈칫했다. 할머니가 큰 소리 내서 미안해. 어서 들어가거라. 손주의 등장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았다. 아들과 며느리는 천천히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짐을 꾸려 손주들과 쭈뼛쭈뼛 나오더니 대문 밖으로 나갔다. 그들의 등 뒤에 대고 나는 한마디 했다. 더 이상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 순간부터 부모 자식 연은 끝났다. 내가 살아있는 한은 다시는 보지 말자. 엄마 도대체 왜 그래? 그 정도 했으면 됐잖아. 그만 좀 해. 라며 아들은 소리를 지르고 나갔다. 저는 자식들이 나간 대문을 멍하니 앉아 바라보고 있었다. 내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며느리와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아들이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다. 처음엔 서로 어색했지만 손주들이 태어나면서 우리 사이는 부드러워졌다. 명절 때 음식 준비를 함께하며 웃던 모습, 아이들 학교 행사에 나란히 앉아있던 날들. 그런 기억들이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을 벌인 걸까? 나는 분명 그동안 크게 다툰 적도 없었고, 며느리에게 심한 말을 한 적도 없어서 그런대로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쁘다며 명절에 안 내려와도 괜찮았다. 손자 둘 낳아서 잘 키워주고, 아들과도 별 탈 없이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다른 시어머니들보다 며느리의 자유를 많이 인정해줬다고 자부했는데, 며느리가 저런 사람이었나? 나는 20년 동안 며느리를 겪어왔는데, 그동안 내가 알던 며느리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혹시 내가 모르는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걸까? 표면적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나를 미워했던 걸까? 아들 며느리가 돌아간 후 나는 잠을 잘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었다. 이웃에 사는 승희 엄마가 죽도 써오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지만 견딜 수 없는 슬픔과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누구 좋으라고 이러고 있어. 빨리 털고 일어나야지. 성진 엄마 죽고 나면 누구만 좋아하겠네. 이러고 있으며 우리 나이에는 없던 병도 생겨. 나 같으면 억울해서도 자식들 여보란 듯이 더 잘 먹고 잘 살겠다. 그 말이 맞았다. 그래, 누구 좋으라고. 이러다가 진짜 묘자리 파놓은 곳에 들어가겠다. 하지만 그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내 마음은 슬픔으로 짓눌려 있었다. 가슴 한구석이 찢어질 듯 아팠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가슴이 아팠던 적이 있었을까? 영감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다. 내 자식, 내 피와 살을 나눈 아들과 그의 아내가 내 무덤을 파놓았다. 그 황당함과 잔인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아직 숨쉬고 있는 사람 앞에서 내가 누울 자리라며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그 모습을 생각만 해도 온몸이 떨렸다. 미리 준비한다는 핑계로 좋은 자리라는 명목으로 그들은 내 눈앞에서 내 죽음을 이야기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내가 자식처럼 아꼈던 여자가 그들이 함께 내 무덤을 파놓았다니. 거리의 가로등 빛이 내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그림자를 바라보니 문득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그림자 같은 존재였던 건 아닐까? 그저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는 늙은 시어머니, 빨리 사라져 주었으면 하는 짐 같은 존재.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직접 겪게 하지 말지. 이런 생각을 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그들을 위해 살았던가. 아들이 어릴 때부터 온갖 고생을 다하며 키웠고, 결혼 후에도 손주들 돌봐주고, 집안일 도와주고. 그런 내게 돌아온 것이 이것이라니.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배신감이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내 등 뒤에서 이런 일을 계획했다는 사실.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을까? 나를 보며 웃던 그 얼굴들 뒤에 숨겨진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혹시 그들은 정말로 내가 빨리 죽기를 바랐던 걸까? 이 생각은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또 다른 옛말도 있었다. 묘자리를 미리 파놓으면 누군가 그 자리에 꼭 들어간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 내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그런 불길한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 아무도 없는 집에 홀로 앉아 내 자식들을 쫓아내다시피 떠나보낸 이 상황을 나는 그저 평범하게
남은 인생 가족들 챙겨가며 생을 살고 싶었을 뿐인데 내 자신이 한없이 작고 외롭게 느껴졌다. 72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진 것 같았다. 내가 누구를 위해 이토록 오랜 시간을 살아왔던가? 결국 내 곁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손자들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을까? 아무것도 모른 채 따라왔다가 몹쓸 것을 보게 한 것 같다. 하지만 그 아이들도 언젠가는 부모처럼 될까봐 두려웠다. 내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게 될까봐. 가장 황당한 것은 그들이 정말로 이것을 효도라고 생각했다는 점이다. 내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좋은 자리를 마련했다며 기뻐했다. 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내게 가장 잔인한 상처를 안겨주었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의지할 가족도 없다. 평생 모은 재산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 않는 통장 잔고가 전부다. 내 마음속에는 분노, 배신감, 슬픔, 그리고 깊은 상실감이 뒤엉켜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 밑바닥에는 또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두려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상처를 어떻게 이겨낼지에 대한 두려움.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내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72년 동안 수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이런 눈물은 처음이었다. 배신의 눈물, 절망의 눈물, 그리고 완전한 고립의 눈물. 저 별빛처럼 나도 어딘가에서 다시 빛날 수 있을까? 이 끔찍한 배신과 상처를 이겨내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을까?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며느리의 행동을 되짚어보면 그녀는 정말로 자랑스러워 보였다. 마치 내게 큰 선물을 한 것처럼 기뻐했다. 그것이 더 이해하기 어려웠다. 혹시 정말로 효도라고 생각한 걸까? 사실 아들 며느리의 행동이 그렇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효도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걸지도 모른다. 어쩌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정말로 내게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내가 변해가는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트인 생각들도 못 따라가는 건지도 모르겠다. 나는 늙은이가 꽉 막혔다고 해도 그래도 이건 아니다. 살아있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누울 무덤을 자랑스럽게 보여준다니. 그것도 내 아들, 내 손주들과 함께.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전쟁도 보았고, 가난도 겪었고, 부모 형제의 죽음, 남편의 죽음도 견뎌냈다. 하지만 이런 배신은 처음이었다. 점점 내가 세상을 헛살았구나 자책도 되고 아들 며느리가 괘씸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며칠을 보냈다. 그리고 그저 미신이라 여기고 웃어넘겼던 말들이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 며느리도 이 말을 알고 있을까? 혹시 살아있는 사람 묘자리 미리 파놓으면 그 사람 빨리 죽는다. 며느리가 정말 이 말을 시험해보고 싶었던 걸까? 그 생각만으로도 오한이 들었다. 아들은 돌아가서 몇 번의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다.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딘가에 나를 위한 자리가 있을 것이다. 내 삶을 마감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자리가. 그리고 내가 스스로 찾아낼 것이다. 모르겠다. 다만 확실한 것은 하루를 살아도 내가 그들 없이 당당히 살아갈 것이다. 평생을 그랬던 것처럼. 차라리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을지언정 내 무덤을 파놓은 사람들 곁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내 인생은 이제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모든 것이 막막하고 두려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한 내 삶은 끝나지 않았다. 창문 사이로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가슴속 아픔은 여전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안정되며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